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지역은 시내 중심가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수천 가구의 수도가 끊겨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와 남부 일부에선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포함해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합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내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후속 조치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전작권 전환 평가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사흘간 9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는 시내 중심가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거제 중심지와 주요 상권이 통째로 물에 잠기면서 도시가 멈춰선 것처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남 거제의 대표 주거지 장평동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구 보도블록이 강한 빗줄기에 속절없이 뒤집혔고 나뭇가지 잔해들과 돌 무더기들이 운동장 여기저기 널브러져 폐교를 방불케 합니다. 골목골목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며 시민들 통행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나오션 사업장 인근 주요 상권이자 번화가인 옥포동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거친 빗줄기에 배수관이 역류하면서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이 뒤집혀 일어났고 거세게 밀려든 물살에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찌그러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상인들은 유리가 깨지고 창틀까지 뜯겨나간 가게를 보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새벽 2시에 나오니까 흙물이 산더미처럼 내려오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가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번 폭우로 거제 등 경남 일대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전도 등 2,5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수관 역류와 하천 범람으로 도심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수천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주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끝에 찾아온 기습 물폭탄에 거제시는 이렇게 중심지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거제시에 쏟아진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도심 전체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참혹한 수해 현장을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주거단지. 뒤편 녹색 산비탈 한가운데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누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 세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비가 그친 거제 시내. 드론으로 내려다본 전경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거리는 보도블록이 뜯겨나가 바닥을 드러냈고 횡단보도 인근 아스팔트는 종이짝처럼 찢기고 큰 구덩이가 피었습니다. 1층 상가들은 유리가 산산조각이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가게 앞은 쓸려 내려온 토사와 파편이 산더미처럼 쌓여 사람들의 발길을 가로막습니다. 거제 중심지 초등학교 운동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물에 젖어 교실에서 꺼내놓은 종이 상자와 나무 걸상 등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도로 한쪽이 푹 꺼지고 무너져 내린 탓에 통행이 차단됐고 남아있는 한쪽 차선으로만 차량과 주민들이 위험천만하게 교차해 지나갑니다. 도로 한가운데에는 바퀴마저 사라진 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량이 덩그러니 멈춰섰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야속할 만큼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200년 만의 기습폭우가 거제 중심가에 남긴 상처가 씻겨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거제뿐 아니라 인근 통영 지역에도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통째로 물에 잠겨 차들이 갇혔고 1000세대의 수돗물이 끊기는 등 도심 기반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찬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차들이 속속 움직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거센 물살을 이겨내며 자신의 차량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내가 차를 어디다 댔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성인 여성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차량 바퀴마저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차량을 지상으로 빼내는 데 성공하지만 채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1시간 100mm,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16,000톤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차가 너무 헛돌고 못 올라가가지고 이러다가 뒤에서는 물이 계속 차니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창문을 열고 그쪽에 바로 탈출해서 걸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대형 배수 펌프를 동원해 24시간 쉼없이 물을 퍼내고 있지만 부유물이 호스에 걸려 배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현재 차량 70여 대가 잠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습폭우로 통영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5건 발생하는 등 유적지 손상도 잇따랐습니다. 통영 지역에선 침수 피해와 함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천여 세대의 수돗물이 끊기고 수십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에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 가서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거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또 신속히 사표를 수리해야 조직이 더 안정될 거라고 대통령실에 빠른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장관 임명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검찰에 이어 법무부까지 대행 체제를 겪게 되면서 포스트 검찰 시대 연착륙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에게 후속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또 정 장관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포함해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역시 함께합니다. 전대 과정에서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불거진 지지층 분열을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해소될지는 물론 당청 간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되는데 새 여당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한성숙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지명되는 장관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곧바로 나서야 하는 만큼 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개각 시점은 유동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AI 미래기획 수석과 대변인, 국토교통 비서관 등의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선관위 특검 특별검사로 검사 출신 이태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로 검사 출신 이태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3년 퇴직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도 재직 중입니다. 이 특검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야당, 선관위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고리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5명의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모두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던 만큼 이를 넘겨받은 특검팀이 윗선 규명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대법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각각 노태학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청와대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후속 조치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됐는데 훈련과 더불어 전작권 전환 평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미국 측은 곧바로 축소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 이틀째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훈련 일정 축소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UFS 일정 가운데 14건으로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통합훈련이 아닌 각자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음 주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을
이번 주에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훈련에서 주목된 점은 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미 공동평가.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유의 훈련 축소에 우리의 작전 능력 검증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속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옵션은 해상 초계기 같은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크게 보면 해상 초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 지원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 제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자산 투입이 결정된다 해도 나토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하에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으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한계를 드러내면서 동맹을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 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으며 이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굳어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비핵화 의제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두루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과거를 염두에 둔 카드로 보입니다.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8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됐고 이듬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이런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과거처럼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건데 최근 부쩍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돈독한 사이를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Sir,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하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악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자신들을 이용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조차도 지금 정상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여기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미국이 10중 8구 비핵화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거란 관측도 북한이 선뜻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입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핵 무장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소형 전술핵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오히려 핵을 체제 생존의 절대적 수단으로 치부하는 기색이 짙어졌습니다. 김정은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비핵화와 관련된 허황된 꿈을 내려놓으면 만나겠다. 근데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도요. 북한이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며 신냉전 구도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점도 북미 대화 물꼬를 트기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입장을 낼지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북한은 한동안은 침묵 전략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포함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왕이 부장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극한 호우가 핥히고 간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쩍쩍 갈라지고 토사가 밀려들거나 역한 오수가 역류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폭탄이 휩쓸고 간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리.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이 인도에 걸쳐 있습니다. 부서진 구조물이 곳곳에 나뒹굴고 비가 그친 뒤에도 맨홀 뚜껑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된 도로에 주변 가게들은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제 지금 45년 살았는데 이런 물 난리는 처음 봤고, 그리고 이 흙탕물 내려갖고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보도블록이 모조리 뜯어져 폐허가 됐습니다. 뜯겨나간 보도블록 자리는 커다란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토사가 밀려오면서 인도는 물론 도로도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도로 옆 또랑에는 자동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기습폭우로 마을 주민들은 순식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침수 피해는 거제 인근 지역에서도 심각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우체국 앞에 누런 오수가 차올라 있습니다. 한 손에 우산을 든 직원이 오수를 퍼내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오수가 역한 냄새와 함께 흘러나오면서 직원들은 업무에 큰 지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모습이 담긴 생생한 제보 영상도 이어졌습니다. 마을 입구 오르막이 마치 불어난 하천이나 계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센 물살로 뒤덮였고, 교차로 한가운데가 마치 바다처럼 빗물로 가득 찬 가운데 사람들이 맨몸으로 물살을 헤치며 길을 건너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시민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거제, 통영 등 남부지방의 극한 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2,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기준 모두 2,098건의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전도 등 피해가 신고됐으며 농작물 366.5헥타르의 피해도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으로 전날 오전 집계와 같습니다. 부산, 경남, 제주 등 3개 시도 9개 시구 541세대 1,048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259세대 478명은 임시 대피시설 등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사상자와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과 거제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통영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강석주 통영시장 건의에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산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를 방문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복구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찜통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절기 처서가 코앞이지만 올해도 더위가 꺾이는 이른바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낮 기온까지 크게 치솟자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절기상 처서인 오는 23일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을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 처서에도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7.4도로 처서일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낮 기온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은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처서일의 전국 기온 통계를 보면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33도에 육박하는 낮더위와 4차례의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기상청은 호우를 유발했던 기압계가 물러난 뒤 다시 덥고 습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가 더 확대하거나 밤 더위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초고가와 비거주 주택을 정조준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났는데요. 세제 개편안 보완 여부를 지켜보는 관망세 속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수억 낮춘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거래는 뜸한 모습입니다. 대출 부담이 덜한 데다 세제 개편 타격에서 비켜난 강북권 지역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시장 전체 불안으로 번질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국평 면적이 56억 원에 거래됐던 서울 반포동의 대표 아파트. 지난달 호가를 63억 원까지 부르기도 했는데 현재 나온 매물은 50억 초반대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에 부담을 느낀 고령의 집주인들이 내놓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현금 여유가 없는 분들, 그다음에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아니면 자제분들이라도 좀 소득이 높고 그런 자제분들이 상속이라도 받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분담금 불확실성까지 겹치는 재건축 단지는 더 비상입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는 사업 시행인가 이전 단계 단지들은 급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원 집계에서 강남 서초 아파트는 하락 전환했고 KB 부동산 통계에서도 13주 동안 올랐던 강남 아파트 값이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강남권의 초고가,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수억 원씩 내린 매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집값은 워낙 비싼데 대출 제한으로 사실상 현금 수십억 원을 동원해야 해 급매를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는 없죠. 이제 이런 거 눈치 작전이겠지 아무래도. 살려는 사람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반면 중저가 밀집 지역인 강북 외곽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이번에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부각되며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이제 수혜가 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공급 대책이 단기 집값을 안정시키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저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시장 불안을 더 키울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려다 제지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국무회의에선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도록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의 건의사항 일부가 반영돼 다행이긴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진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공간인데다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용산공원 훼손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이 정부에서 법까지 바꾸어가면서 아파트 붙이고 바꾸겠다는 계획은 정말 최대한 자제돼야 될 정책적 접근이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계획을 들어본 뒤 서울시 입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검찰이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약물로 피해자들이 죽을 줄 몰랐다며 범행 고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우려해 약물을 건넨 행동은 반성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생각은 없었단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며 고개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 역시 피해자 3명에게 정신과 약을 탄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이 없고 재범 위험성 역시 없다며 오히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구형에 앞서 김 씨 측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멸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무인 점포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단기까지 동원해서 현금 교환기 자물쇠를 뜯어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앳돼 보이는 두 여성이 인형 뽑기 점포에 들어와 현금 교환기 위에 달린 자물쇠를 만지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큼지막한 절단기를 꺼내 자물쇠를 자르려고 시도합니다. 쉽게 잘리지 않는 듯 안간힘을 쓰고 그래도 여의치 않은지 두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잘리자 현금을 쓸어 담고 매장을 떠납니다. 여자인데 그렇게 대범하게 하더라고. 그냥 싹 들어와서 큰 가방에서 연장 꺼내더니 그렇게 시작하는데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달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수도권 무인 매장을 돌며 수백만 원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경기 부천과 안산, 인천, 서울 관악구 등에 있는 무인 매장만 10곳을 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 등 2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고 일부 범행에 가담한 1명도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는 16살 남학생이 망치로 단말기를 부숴 무인 매장 10곳에서 87만 원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인 점포를 노린 10대들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합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넘게 치료받다 지난 12일 퇴원해 체포된 이후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남성이 모바일 정밀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주거지와 신체를 압수수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바일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A씨를 불러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곡물 수출항을 겨냥한 공세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대적인 드론 공격으로 맞불을 놓으며 푸틴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런던 조소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또다시 대규모 드론 공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로 6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며 이 가운데 200대 가까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가 파손됐고 알루미늄 공장과 변전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와일드베리스 창고 20곳이 피격돼 피해액이 8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물류와 에너지 시설을 노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들의 전쟁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주요 도시에선 주유소 앞으로 수백 대씩 차량이 줄을 서는 풍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배급제로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떨어진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을 노려 탄도미사일과 유도 활공폭탄을 동원한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밤사이 하르키우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Дуже жваве місце, можна сказати, центр селища, де зранку люди йдуть на роботу, люди йдуть до своїх магазинів.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밀 수확기를 맞아 흑해 오데사항, 다뉴브강 연안 이즈마일 항구 등 곡물 수출항도 연일 타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최근 6개월간 영국제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온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영국을 테러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깊이 개입할수록 대가가 커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독일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인 영국은 러시아의 경고에도 군사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5.33%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장중에 4.74%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기밀 정보를 미국 클라우드 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과 3년 전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계를 끊었는데 정반대 행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느닷없이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은 자국민 정보 보호와 통신 주권 확보를 이유로 댔지만 한국에선 우리 기술로 키워낸 글로벌 메신저를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국민 감정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방위, 경제 안보 같은 기밀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후보군으로 아마존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 외무성과 국가정보국에서도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를 기밀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데 1, 2단계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3단계는 자체 서버인 온프레미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위대 등이 최근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동 중인 자체 서버 용량이 작아 감당이 안 되자 미국산 클라우드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정보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정청래 동지가 있고 최민희 동지가 있고 이성인이 있고 한민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전당대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유시민 작가 비판이 반명의 기준이라는데요. 유 작가의 지성인적 평론을 저는 취사 선택합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져도 선관위는 무시했습니다. 시인의 이야기처럼 껍데기는 가라. 가짜 당원에겐 조용한 퇴장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김민석에게 수배일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당대표 후보자별 선호투표에 따른 최종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54.08%.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이들적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비와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방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오전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때 전국 내륙에 5에서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 26.6도, 제주 26.8도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 33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늦더위 속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